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2권 전쟁과 사랑 김일성의 3대 실수 대한민국의 3대 기적. 미군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김일성의 기대도 무너졌다.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미주리주의 고향 마을에서 주말을 보내다가 한국의 남침 소식을 듣자마자 미군 파병을 결심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지도상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던 나라를 위해 트루먼이 이런 결심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여순 14연대 반란 사건과 같은 지하 공작이 아니라 38선을 돌파하는 전면전으로 나온 북한의 철면피성이 미국 대통령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는 해석도 있다. 인민군이 서울에 들어온 28일 미군 공군기가 처음으로 출격해 인민군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6월 29일 메가더 극동군 사령관은 노량진 쪽의 한강 방어선을 시찰하다가 참호 속에 있는 한국군 병사를 발견하고 물었다. 자네는 언제까지 그 호 속에 있을 셈인가? 각하도 군인이고 저도 군인입니다. 군인은 명령에 죽고 삽니다. 상관의 철수 명령이 내려지던가 아니면 제가 여기서 죽을 때까지 이곳을 지키겠습니다. 감격한 메가더 원수는 그의 등을 두드려주면서 말했다고 한다. 내가 도쿄로 돌아가 지원 병력을 보내줄 테니 안심하고 싸우게. 6.25 동란에서 김일성의 3대 실수는 남로당의 봉기를 기대한 것과 미군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판한 것, 그리고 서울을 점령한 뒤 3일간 머뭇거리면서 한강을 건너지 않은 것이다. 당시 인민군 작전국장 유성철의 증언에 따르면 인민군의 남침 계획 초안은 소련 군사구먼단이 만들어준 것인데 서울 점령까지의 작전 계획만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서울만 점령하면 후방에서는 남로당이 들고 일어나 이승만 정부는 자동적으로 와해될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점령 이후의 작전 계획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인민군이 서울을 통과해 곧바로 남진했더라면 국군은 재편성의 여유를 갖지 못하고 붕괴되어 버리고 미군이 상륙해도 교두보를 만들 수 없었을지 모른다. 많은 국민들은 피란의 길을 선택해 국군과 함께 남하하기 시작했다. 6.25 직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초법적인 방법으로 단행한 농지개혁으로 거의 모든 농민들이 지킬 재산을 가진 지주가 되었기 때문에 인민군이 내건 농지 무상분배나 계급 해방이란 구호도 매력을 상실했다. 여순 14연대 반란 사건 이후에 있었던 군내 남로당원들의 숙청과 서울 함락 이후 후방에 불어닥친 남로당 전력자 모임인 보도연맹원 숙청은 인민군의 남진에 호응할 조직을 원천적으로 제거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군인들을 고무시킨 것은 미군의 참전이었다. 세계 최강의 군대가 참전했으니 언젠가는 이긴다는 희망을 갖게 되고 후퇴는 있지만 항복은 없다는 투지를 샘솟게 했다. 김일성의 3대 실수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도운 3대 기적이 있었다. 6월 28일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한 뒤 7월 1일 전차대를 도강시켜 3일 수원을 점령할 때까지의 6일간 한강 남쪽 방어선을 지켜낸 것이 첫째 기적이었다. 나머지 2개의 기적은 8월에 낙동강 교두보를 지켜낸 것과 9월의 인천 상륙작전이다. 국군은 28일 중국군의 소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김홍일 소장을 시흥지구 전투사령관으로 임명했다. 김 사령관은 한강을 건너온 장병들을 수습해 혼성 5개 사단으로 재편성해 김포, 서울 사이 한강 남한 방어성에 투입했다. 중화기는 서울에 버려두고 온 탓으로 연대당 공영화기는 박격포가 2개에서 3문, 기관총이 5개에서 6정에 불과한 사실상의 소총부대였다. 육군사관학교 생도들까지 사병 신분으로 전투에 투입됐다. 육사는 1949년에 4년제로 개편하고 정규 1기생으로 263명을 선발했다. 교관 요원이 부족하고 교과 과정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어 1기생에 한해서는 1년제로 하기로 했다. 1950년 6월 1일에 입교한 정규 2기생 334명부터 4년제 교육을 시키기로 한 것이다. 약 600명에 달한 이들 정규 1, 2기는 남침 직후 생도대대로 편성돼 미아리와 태릉 전선에서 격전 중 흩어졌다가 한강 남쪽에서 재편성됐다. 이 생도대대의 전사, 실종자는 150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수는 파악되어 있지 않다. 정규 2기생들은 입교한 지 한 달이 되지 않아 총도 제대로 다룰 줄 몰랐다. 살아남은 정규 2기생도들은 부산 동래에서 단기 장교 양성기관으로 창설된 육군 종합학교 1기 및 2기생으로 편입됐다. 여기서 6주간의 교육을 받고 임관돼 전선에 배치됐다. 진짜 4년제 정규 육사 1기는 1952년 진해에서 입교한 생도들이다. 전두환, 노태우 또 여기에 포함됐다.
육군 소령으로 복직한 박정희는 한강 방어선 공방전 동안 수원의 한 국민학교로 들어간 정보국 전투정보과에서 전황판을 복원했다. 교실 벽에 걸린 지도를 떼내어 깔아놓고서 박정희는 주로 기억에 의존해 서울 철수 직전에 종합된 적정을 붉은색 연필로 그려넣기 시작했다. 김종필, 이영근 등 육사 8기 출신 장교들은 1년이 넘게 박정희의 지도하에 인민군 사단의 병력, 화기, 편제에 대해서 씨름하다 보니 각자의 머리에 관련 정보가 많이 입력돼 있었다. 박정희는 이들 장교의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뽑아내 상황판의 복원에 성공했다. 그 16년 뒤 이영근은 반공연맹의 사무총장으로서 승공관 기념비 제막식을 가졌다.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했는데 전시관에 걸린 6.25 남침도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봐 이 총장, 이거 잘못됐어. 인민군 105 전차여달은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 있었어. 지도상으로는 불과 몇 센티미터의 오차였고 일반 관람객들에게는 하등 문제가 될 것이 없을 정도였지만 박정희의 뇌리에 남은 서울 진입 선봉부대의 전투 배치도는 이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육군본부는 한강을 도하한 인민군 주력이 밀고 들어오자 7월 3일 오산을 거쳐 평택으로 이동하게 됐다. 육본의 차량 행렬이 오산을 지났을 때 북한 공군 야크기 편대에 공습을 받았다. 차를 도로상에 세우고 탑승자들은 길가 수로에 뛰어들어가 몸을 숨기려 했다. 김종필 중위는 수로에 몸을 잠그고 야크기의 기총소사 소리를 들으면서 박정희 소령을 바라봤다. 박정희는 굵은 가로수를 끌어안고서 요리조리 돌면서 야크기의 공격을 피하고 있었다. 이때 미군 전투기 편대가 나타나 야크기 한 대를 격추시키자 나머지는 북쪽으로 달아나고 미군기는 추격해갔다. 6본 차량 행렬이 평택역에 도착했을 때 다시 야크기의 공습을 받았다. 이날 수원이 적에게 점령되자 6본은 다음날 대전으로 이동했다. 국군은 기습을 받아 서울을 3일 만에 내주었지만 질서 있는 후퇴를 했다. 한강에서 낙동강까지 밀리는데 한 달을 끌었다. 국군이 싸우면서 후퇴하는 동안 미군은 부산, 낙동강 교두부를 강화해 반격에 대비할 수 있었다. 전투정보과장 시절 6.25 남침을 정확하게 예측했던 유양수 중령은 육사단 정보참모였다. 그는 후퇴를 하면서도 전쟁에서 지겠다는 생각이 한 번도 들지 않더라고 했다. 정의는 우리 편이라는 생각과 우리의 가족과 땅을 지킨다는 의무감이 그런 확신을 준 것 같습니다. 인민군 창설 작업에 참여했다가 공산주의의 본질에 절망하고 월남에 국군에 들어갔던 방원철 소령은 국군이 뜻밖의 장점을 가진 것을 발견했다. 인민군은 부대가 와해되면 어쩔 줄 모르고 흩어져 있다가 포로가 되는데 국군은 그럴 경우 스스로 인접부대를 찾아가서 또 싸우곤 합디다. 무질서하게 보이던 남한 군대의 자율성과 질서 있는 북한 군대의 비능률성을 봤습니다. 우리는 항복을 거부하고 질서 있는 후퇴를 했지만 인천 상륙작전 이후 인민군은 도처에서 항복하면서 붕괴해 우리는 한 달 만에 압록강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은 붕괴를 막기 위해 국가로서의 무자비한 생존 본능을 발동시켰다. 내부 반란을 막기 위해 경찰이 관리하던 남로당 전력자, 보도연맹원들을 숙청했고 후퇴를 막기 위해서 분대장까지 직결 처분권을 행사토록 한 것이다. 우리 육군은 전사자료를 피치하기 위해 참전 군인들의 증언록을 많이 축적하고 있다. 1966년 육군 방첩부대준이 박맹송을 인터뷰한 기록에 이런 증언이 나온다. 6.25 때 방준이는 방첩부대에 근무하고 있었다. 후퇴하고 북진하면서 보도연맹이라든지 적의 악질 분자를 처단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에 괴뢰군들이 들어오니까 보도연맹원들이 상당히 나서서 대대적인 환영을 했다고 하니까 수원에서부터 보도연맹원을 없애야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악질적인 놈은 죽을 때도 괴뢰군 만세라고 하고 또 죽을 때 대한민국 만세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40에서 50명, 수원에서 20명. 그때 김창룡 중령한테는 빨자만 들어가도 통하지 않으니까요. 수도사단 8연대 소속 강영환 중위는 한강 인도교가 폭파된 날 광나루를 통해서 한강을 넘었는데 도중에 작대기를 들고 국군 낙오병들을 잡으러 나온 보도연맹원들의 추격을 받았다. 수원에 몰린 국군에게는 벌써 서울에서 자행되고 있던 경찰, 군인 가족과 우익인사 학살 사건이 전해지고 있었다. 비겁한 기습을 당해 쫓기는 신세가 된 국군에게 이런 소식은 치가 떨리는 것이었다. 즉시 방첩부대와 경찰 계통으로 보도연맹원 처리 지침이 내려갔다. 이 무렵 야간에 충북의 진천을 후퇴하던 국군 부대는 마을 창고에서 들려오는 인민군 만세 소리를 듣게 됐다.
창고에 갇힌 보도연맹원들이 국군의 접근을 인민군의 접근으로 오인하고 그런 것이었다. 화가 치민 국군들은 수류탄을 까 창고 속으로 던져 넣었다. 후퇴 과정에서 그런 살벌한 일들만 생긴 것은 아니었다. 수도사단 강영환 중위는 6.4 8기생회가 펴낸 노병들의 증언에서 이런 이야기를 공개했다. 용인에서 오산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은 7월 4일 밤. 며칠간 악전고투하면서 잠도 못 자고 식사도 못해 기진맥진했다. 출발과 함께 졸면서 앞에서 가는 대로 발길만 옮겼다. 옆이나 앞뒤에 누가 가고 있는지 관심도 없었다. 자정쯤인데 눈을 떠보니 옆에서 누런 견장을 붙인 북계병들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있지 않은가. 5월 동주였다. 그들도 휴식을 하다가 어느 사이 우리 대열에 끼어든 모양이었다. 잠에 취해서 적이란 생각도 못하고 경계심도 긴장감도 들지 않았다. 그들이 앞뒤로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눈을 감고 정신없이 걸었다. 잠이 그다지도 야속할까. 청주, 보은, 점촌, 위성 전투를 거치고 청송 전투에 참가하기 위해 야간 강행군을 실시했다. 휴식 명령이 떨어지면 병사들은 길가에 앉아버린다. 자정쯤인데 앉으면서 보니 북계병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우리 병사들은 슬금슬금 걸어다니며 앉을 자리를 찾고 있다. 지칠 대로 지쳐서 피하간에 전투란 말이 떨어지지 않으면 긴장도 적개심도 발동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서로 잡거나 총을 쏘면 끔찍한 살상극이 벌어졌을 텐데 그들은 떠나가고 우리는 그 자리에 앉으며 눈을 감는다. 영천 시내 어느 교회에서 우리 중대가 잠을 자고 있는데 북계군의 수류탄 공격을 받았다. 중대원들이 빠져나와 대구로 통하는 다리를 건너게 됐다. 내가 맨 앞에 서서 부대를 인솔해 다리 위에 들어섰다. 아직 새벽이 오기 전에 어둠 속이었다. 우리 앞에서 한 부대가 걸어가는데 북계의 행군 부대였다. 이제는 아무런 방법이 없었다. 교란 끝에 가까이 가니 북계군 장교가 서 있었고 양쪽에는 기관총을 거총하고 사수들이 엎드려서 사격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북계군 장교는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는 순간 우리 앞에서 걷고 있는 인민군들을 향해서 손을 흔들면서 고함을 질렀다. 야, 너희 새끼들 왜 지금 오나? 그의 눈앞에서 피아가 순간적으로 뒤섞여 버렸으니 그도 기가 찰 노릇이었다. 인민군은 오른쪽으로, 우리는 왼쪽 제방으로 갈렸다. 그들은 우리를 등 뒤에서 공격하지는 않았다. 소대장, 중대장으로서 인민군 남침을 정면에서 받아야 했던 6.4 8기 출신 장교들은 후퇴하다가 상관으로부터 즉결 처분을 당하기도 했다. 노병들의 증언, 6.4 8기사는 8사단 10연대장 고근홍 대령에 대한 저주 섞인 특집 기사를 싣고 있다. 8사단 10연대 1대대 1중대 1소대의 김천만 소대장은 충북 구합리 전투에서 대대가 전멸하는 가운데 혼자서 후방으로 이탈하다가 고 연대장과 맞닥뜨렸다. 적전 도망이라며 헌병에게 총살 명령을 내리는 연대장에게 김중희는 이렇게 항변했다는 것이다. 대대가 전멸했는데 어떻게 단독으로 싸웁니까? 연대장께서는 안전한 후방에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죽게 해주십시오. 그는 이 말을 남기고 수수밭으로 뛰어들어가 권총으로 자살했다는 것이다. 그 며칠 뒤인 7월 10일 단양 전투에서 작전상 후퇴를 하던 같은 연대의 중대장 정구정 중위도 고근홍 연대장이 쏜 총탄으로 즉결 처분됐다. 정중위는 유언으로 대한민국 만세를 삼창했다고 한다. 고 연대장은 8월에는 다부동 결전에서 큰 공을 세웠고 북진중 전사했다. 6.25 남침 때 일선 소대장, 중대장으로 배치됐던 6.4 8기 장교들 가운데 많은 전사자가 발생했다. 6.4 8기생은 졸업생이 1345명으로 역대 최다인데 6.25 중에 전사자가 419명으로 전체의 31%다. 대부분의 전사자는 보병 특기자들 중에서 나왔는데 전사율이 40%를 넘었다. 인민군은 1등 저격수를 선발해 국군의 소대장을 표적으로 삼도록 했다. 8기생은 소모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전사에 8기생이 유공자로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은 그들이 말단 지휘자들이었으므로 단독 작전을 수행할 입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 8기생은 중령 계급장을 6년 이상 달아야 할 정도로 진급에서도 불이익을 봤다. 이런저런 울분에 차 있던 이들은 5.16 거사의 주체 세력이 된 뒤에는 우리나라의 중추부를 장악했다. 그 인맥의 마지막 주자가 김종필인 셈이다. 7월 3일과 4일 박정희 일행은 육본과 함께 수원을 떠나 평택을 거쳐 대전으로 가면서 북상하는 미군 선발대를 만났다. 이들은 일본에 주둔하던 미 24사단 21연대 1대대 장병 406명으로서 스미스 중령이 지휘하고 있었다.
인민군을 장개석 군대 정도로 만만하게 보고 소련제 T-34 전차에는 통하지 않는 무반동포나 바주카포를 가지고 소풍 가는 기분으로 올라가던 스미스 부대는 7월 5일 오산 북쪽에서 인민군 4사단 전차 부대의 공격을 받고 괴멸해버렸다. 육보는 7월 4일 대전에 있던 충남도청에 들어갔다. 도청 발코니에서 장도영 정보국장은 미 24사단의 전차 부대가 북상하는 것을 보고서 이제는 안심이다고 생각했다. 미군은 인민군을 금강선에서 막으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금강을 넘은 인민군은 20일 대전을 점령했다. 21일 새벽 후퇴중에 길을 잃은 24사단장 딘 소장은 혼자서 35일간 헤매고 다니다가 8월 25일 좌익 청년들에게 붙들려 북한 측에 넘겨졌다. 미군은 마침내 북한 인민군이 남미나 필리핀 군대 같은 오합지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뒤의 일이지만 미군은 일본군, 북한군, 중공군, 월맹군 같은 유교 문화권의 군대가 인간관계와 상하간 서열의식이 강한 데다가 정치적 이념으로 무장하면 역경에 처해서도 악착같이 싸운다는 것을 1승, 1무, 1패의 기록을 통해서 깨닫는다. 그들은 역사 문화가 서구와 너무 다른 동아시아에서 육상전에 말려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 박정희는 7월 11일 대전을 철수하는 육본을 따라서 김천에 가서 3일간 머물다가 14일 대구에 도착해 경북 도립병원 앞에 있는 건물에 입주했다. 인구 30만 명이던 대구는 피란민이 몰려들어 70만 명으로 불었다. 8월에 접어들면서 대구 북쪽으로 10km까지 남하한 전선에서 대포 소리가 들려오고 밤에는 하늘이 벌겋게 달아오르곤 했다. 박정희 소령이 이끄는 전투정복과의 주 임무는 낙동강 교두보를 압박하고 있는 인민군 부대들에 대한 전력 조성표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는 우리 군에서 전투 서열이라고 번역하는 개념이다. 우군이 상대하고 있는 적부대의 역사, 지휘관들의 성격, 장비, 편성, 사기 등에 관한 정보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 정보 개념은 6.25를 통해서 한국군에 소개됐다. 미군은 전투정보과에 정보장교를 파견하여 적부대의 전력 조성표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가지고 갔다. 낙동강 전선의 상황이 급박해지자 국보는 6본의 참모장교들까지 뽑아가서 일선에 투입하곤 했다. 박정희는 이런 조치에 맞서서 전투정보과 소속 장교들을 잘 보호해 한 사람도 일선으로 뽑혀가지 않도록 했다. 어느 날 6본 정보국 첩보과 장교 및 하사관, 비상소집이 있었다. 집합한 수십 명의 장병들은 트럭을 타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이들은 한동안 돌아오지 않았다. 미군 수송기에 실린 장병들은 낙하산을 하나씩 짊어지고 즉석 낙하 요령을 교육받았다. 비행기는 낙동강 전선 후방의 점령지 상공에 도달했다. 장병들은 뛰어내렸다. 미군은 겁을 먹은 사람들을 비행기 밖으로 밀어버리기도 했다. 이들에게 주어진 임무란 살아서 돌아오라는 것이었다. 4명의 실종자를 제외한 최정국 중위 등 대부분의 장병들이 피라민으로 가장에 생還했다. 생還과정에서 보고들은 적정히 좋은 정보보고서의 자료가 된 것이다. 정보국 산하에 있긴 했지만 독립부대처럼 행동하던 방첩부대에서도 그런 목적의 비상소집이 있었다. 집합한 장교들을 둘러보던 부대장 한웅진 중령은 앞에 있는 장경순 소령을 보더니 화를 버럭 내면서 장소령, 자네는 내 방에 가서 대기해 라고 소리쳤다. 장교들을 비행장으로 보낸 뒤 사무실로 돌아온 한중령은 영문을 모르는 장경순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해줬다. 전북이 고향인 두 사람은 군에 들어오기 전부터 친구 사이였다. 육사동기 박정희를 형님으로 모시면서 그가 부러워할 때도 의리를 변치 않았던 한중령은 이때 대구 지역의 저승사자였다. 낙동강 전선과 후방의 방첩을 책임진 한웅진의 부대는 간첩과 좌익 색출 작업을 벌이고 있었다. 대구 폭동의 예에서 보듯 좌익 세력이 뿌리 깊은 이 지방에서는 수많은 용의자들이 재판 없이 처리됐다. 그들의 생살 여탈권을 쥔 사람이 한웅진과 후임 부대장 김창룡 중령이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던 1950년 여름의 대구 시절, 박정희는 한웅진, 장경순과 자주 어울렸다. 한웅진은 술에 취하면 짓궂은 장난을 잘 쳤다. 박정희의 군화에다가 소변을 누기도 했다. 그것도 모르고 발을 넣다가 오줌물이 쪽 쏟아오르면 박정희는 이 친구가 또 지랄했구나 하고 웃기만 했다. 박, 한, 장 이 세 사람의 인연은 그 11년 뒤 박정희 소장이 신당동 집을 나와서 군사혁명의 지휘본부로 출발할 때 동행하는 운명으로 발전한다. 8월 말 인민군이 마지막 힘을 내어 대구 북쪽을 공격하고 있을 때 박정희 소령의 과에는 인민군 13사단 포병연대장 정봉욱 중자가 이영근 중위와 침식을 함께하면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 정 중자는 8월 22일
다부동 전선에서 당번병 한 명을 데리고 백기를 흔들면서 귀순했다. 그는 허리에 찬 가죽 가방에 작전 지도를 넣어왔다. 한국 전쟁사에 따르면 그는 정치 군관들의 간섭에 대한 불만과 함께 사단장이 포병 사격에 문제를 추궁하는 데 대하여 위험을 느꼈다고 한다. 그는 국군 1사단에 인민군이 과수원에 위장시켜 놓은 20문의 포 위치를 알려줬다. 이 포들은 즉시 파괴됐다. 이영근 중위는 정봉욱의 머리에 남아있는 정보들을 빼내 책 한 권 분량의 적 전투 서열 정보를 작성해 미군과 국군 지휘부에 제출했다.